여러분 안녕하세요. 엘리와 함께하는 한국어 엘리입니다. 2024년 12월 8일 일요일 녹음입니다. 오랜만에 인사드리네요. 저는 한 달 동안 개인적인 일들로 많이 바빴는데요. 할아버지가 돌아가셔서 가족끼리 작게 장례식을 치르고 학교 과제 제출과 새로 입사한 회사에서의 적응, 그리고 회사 사람들과의 모임 참석 등으로 유튜브 업데이트를 잠시 멈췄었어요. 그렇지만 다다음 주면 겨울방학이 시작되고 내년에는 휴학을 할 예정이라 시간이 더 생길 것 같아요. 그때는 유튜브를 더 자주 업로드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 달이라는 긴 시간 동안 떠나지 않고 엘리와 함께하는 한국어 채널을 기다려주신 구독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려요. 엘리와 함께하는 한국어 채널은 30분짜리 팟캐스트와 5분 정도의 미니 팟캐스트를 업로드하고 있어요. 미니 팟캐스트 같은 경우에는 핵심 단어, 빈칸 채우기 문제, 독해 문제, 그리고 본문 해석으로 구성된 PDF를 첨부하고 있습니다. 30분짜리 팟캐스트는 듣기 훈련에 중점을 두고 있어서 번역 스크립트만 PDF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영상 설명란에 있는 링크를 통해 다운로드 하시면 됩니다. 이번 주 팟캐스트는 현재 대한민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가장 큰 일, 계엄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해요. 이 주제는 한국 사회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고 뉴스에서도 많이 다루어지고 있어요. 오늘의 내용에는 조금 어려운 단어들이 등장할 수 있으니 제가 추가로 첨부한 PDF 파일을 꼭 참고해 주세요. 이 파일에는 계엄과 관련된 중요한 단어와 표현을 정리해 두었으니 공부하시는 데 도움이 될 거예요. 먼저 계엄이란 무엇일까요? 간단히 말해 행정권과 사법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군대가 맡아 지휘하는 제도를 의미합니다. 대통령이 헌법과 법률에 따라 선포하며 주로 국가 비상사태나 사회 혼란 상황에서 발동됩니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이 계엄이 유독 민감한 역사적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계엄은 대한민국 현대사에서 군사정권과 깊은 연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특히 과거의 몇몇 사례들 때문에 국민들은 계엄이 민주주의를 억압하는 수단으로 사용될 수 있다는 우려를 가지고 있어요. 한국은 1960년대부터 1980년대까지 군사정권의 통치 아래 있었습니다. 특히 1972년 박정희 대통령의 유신헌법 선포와 1980년 전두환 대통령의 군사 쿠데타 시기에 계엄이 선포되면서 국민의 자유와 민주주의가 크게 훼손되었던 경험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1980년 5월의 광주 민주화 운동 때 비상계엄이 전국으로 확대되었고 군대가 민간인을 진압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러한 역사는 계엄이라는 단어 자체에 대한 국민들의 두려움과 경계를 불러일으키게 만들었어요. 따라서 지금처럼 현대 민주주의 사회에서 계엄이 선포되면 단순히 국가 비상사태에 대한 대응이라기보다는 과거의 아픈 역사를 떠올리게 하고 민주주의의 위기라는 강한 반발로 이어지게 되는 거예요. 2024년 12월 3일 화요일 밤 10시 30분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했습니다. 저는 그날 회사 동료들과 술자리를 하고 있었는데요. 집에 와서 샤워를 마친 뒤 친구들에게 온 카카오톡 메시지로 이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처음에는 가짜뉴스인가 싶었지만 여러 친구들에게서 비슷한 연락이 와서 TV를 켜봤더니 사실이더라고요. 계엄이 선포되자마자 국회의원들은 지금 당장 국회의사당으로 와서 국회를 지켜달라고 요청했고 시민들은 국회의사당으로 몰려갔습니다.
경찰은 국회의사당 출입을 통제하기 시작했고 계엄군도 의사당 주변으로 배치되었습니다. 국회에서는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가결하려면 최소 150명의 국회의원이 필요했어요. 시민들은 국회의원이 한 명이라도 더 들어갈 수 있도록 계엄군을 막아섰고 다행히도 큰 충돌이나 유혈 사태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새벽 1시쯤 국회의사당에 모인 190명의 국회의원 전원이 찬성표를 던져 계엄 해제 요구안이 가결되었고 계엄군은 즉시 철수했습니다. 계엄은 선포된 지 6시간 만에 해제되었어요. 그리고 녹음일 기준 어제인 12월 7일 토요일 오전 10시 윤석열 대통령은 약 2분간의 사과문을 발표했습니다. 대통령은 계엄 선포와 관련해 국민들에게 사과했지만 이 사과가 국민들의 분노를 잠재우기에는 부족했다는 평이 많았어요. 같은 날 저녁 5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이 국회에서 상정되었지만 여당 의원들의 집단 퇴장으로 부결되었습니다. 여당 의원들 중 3명을 제외한 전원이 투표를 거부하며 자리를 이탈했기 때문이에요. 시민들은 여전히 여의도와 여당 당사 앞에서 시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계엄 해제 이후에도 국민들은 이번 사태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해 다양한 방식으로 목소리를 내고 있는 상황이에요. 최근 한국이 여행 주의 국가로 지정되었다는 소식을 들은 분들도 계실 거예요. 하지만 저는 한국이 위험하지 않다고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뉴스에서는 긴박한 상황처럼 보이는 화면이 전해지기도 하지만 실제로는 생필품 사재기 같은 혼란스러운 일은 전혀 일어나지 않고 있어요. 한국의 마트와 편의점, 대형 쇼핑몰들은 평소와 다름없이 운영되고 있고 시민들도 차분한 일상을 유지하고 있답니다. 더 놀라운 점은 시위가 이루어지는 방식이에요. 한국의 시민들은 자신의 의견을 표현하는 데 있어서도 매우 평화적이고 창의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시위 현장에서 K-팝 노래가 울려 퍼지기도 하고 많은 사람들이 아이돌 응원봉을 흔들면서 메시지를 전달하기도 해요. 이런 방식은 단순히 주장을 외치는 것 이상으로 전 세계의 한국의 민주주의와 시민의식을 보여주는 특별한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시위에 참여한 시민들은 서로를 존중하며 질서를 지키는 모습도 볼 수 있어요. 쓰레기를 남기지 않고 치우거나 교통을 방해하지 않으려 노력하는 등 성숙한 태도를 유지하며 자신들의 목소리를 내고 있죠. 이런 모습을 보면 한국 사회가 얼마나 민주주의를 중요하게 여기고 그 가치를 평화적으로 지켜내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민주주의가 그 무엇보다 중요한 가치로 여겨집니다. 이 가치를 훼손하려는 시도가 있을 때마다 국민들이 하나로 뭉쳐 이를 지켜내고자 했죠. 한국의 역사는 민주주의를 위해 싸운 사람들의 용기와 연대의 기록이기도 해요. 이번 사태에서도 많은 시민들이 자신의 목소리를 내며 민주주의의 가치를 수호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행동하고 있어요. 이건 정말 자랑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무엇보다 저는 국회의원 한 사람 한 사람이 자신의 이름이 역사에 어떤 방식으로 기록될 것인지, 어떤 사람으로 기억될 것인지에 대해 깊이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국회의원이란 직책은 단순히 권력을 행사하는 자리가 아니라 국민의 뜻을 대변하며 나라의 미래를 책임지는 무거운 자리니까요. 지금 그들이 내리는 결정이 단순히 현재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의 세대와 역사에까지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을 꼭 깨달았으면 합니다. 이렇듯 지금 한국은 차분하면서도 단합된 모습으로 상황을 대처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민주주의가 단순한 제도가 아니라 모두가 함께 지켜가야 할 소중한 가치라는 사실을 알고 있어요. 그리고 그 가치를 지키기 위해
이렇게 평화적이고 창의적인 방식으로 행동하고 있다는 점은 한국이 얼마나 성숙한 민주주의 사회인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증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2024년 11월 3일 업로드한 찜질방 콘텐츠의 네이티브 레벨 본문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엘리입니다.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어요? 오늘은 찜질방과 세신에 대해 이야기해 볼 거예요. 한국에서는 목욕탕과 찜질방이 함께 있는 곳이 많아요. 목욕탕과 찜질방 모두 이용하면 목욕탕만 이용할 때보다 요금이 조금 더 비싸요. 1,000원에서 3,000원 정도를 추가로 더 지불해야 해요. 저는 이번에 목욕탕과 찜질방을 모두 이용했어요. 또 태어나서 처음으로 세신을 받아봤답니다. 세신은 한국의 목욕탕이나 찜질방에서 쉽게 볼 수 있는 서비스로 때를 밀어주는 것을 말해요. 보통 때밀이라고 하는데 세신사라는 때를 전문적으로 밀어주는 사람이 때수건이라고 부르는 타올을 사용해서 몸의 각질과 불필요한 노폐물을 제거해줘요. 세신을 예약하는 방법을 알아볼까요? 목욕탕에 도착하면 먼저 소지품을 보관할 수 있는 로커 키를 받아요. 로커에 짐을 보관한 후 카운터로 가서 세신 예약을 할 수 있어요. 세신을 예약할 수 있을까요? 라고 물어보면 카운터 직원이 친절하게 안내해 줄 거예요. 예약을 하고 잠시 기다리면 세신사분이 나와서 로커 번호를 불러주세요. 보통 세신을 받기 전에는 때가 잘 불도록 따뜻한 물에 몸을 담가서 몸을 데워요. 그런 다음 세신을 받는데 제가 받은 세신은 25,000원이었고 25분 정도 걸렸어요. 가격이 조금 비싸다고 느껴지긴 했지만 1년에 한 번이나 2번 정도 이용한다면 이 정도 가격은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요. 혼자 할 때는 손이 닿지 않는 구석구석까지 열심히 밀어주시거든요. 또 전문가가 직접 해주는 서비스라 그런지 세신을 받을 때 하나도 아프지 않고 시원했어요. 각질이 제거되면서 피부가 부드러워지는데 마치 피부가 새로 태어난 것 같았어요. 세신이 끝난 후에는 가볍게 샤워를 하고 다시 로커 쪽으로 가서 입장할 때 받은 찜질복으로 갈아입고 찜질방 안으로 들어갔어요. 찜질방에는 다양한 방이 있는데 방마다 온도가 달라요. 어떤 방은 따뜻하고 어떤 방은 아주 뜨거워요. 저는 가장 뜨거운 방에 들어갔어요. 바닥에 누워서 몸을 지졌어요. 뜨거운 바닥에 누우니 피로가 풀리는 기분이었어요. 땀도 나고 몸이 가벼워졌어요. 정말 상쾌했어요. 찜질방에서 시간을 보낸 후에는 간식이 필요해요. 찜질방에서는 꼭 식혜와 삶은 계란을 먹어야 해요. 식혜는 시원하고 달콤해서 마시면 갈증이 해소돼요. 삶은 계란은 찜질 후에 배고플 때 딱이에요. 저는 식혜 한 잔과 삶은 계란 2개를 먹었는데 이 조합은 언제나 최고랍니다. 여러분도 한국에 오시면 찜질방과 세신을 한번 경험해보세요. 후회하지 않을 거예요. 이번에는 텍스트 없이 음성만 한 번 더 들어볼게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엘리와 함께하는 한국어 엘리입니다. 2024년 12월 8일 일요일 녹음입니다. 오랜만에 인사드리네요. 저는 한 달 동안 개인적인 일들로 많이 바빴는데요. 할아버지가 돌아가셔서 가족끼리 작게 장례식을 치르고 학교 과제 제출과 새로 입사한 회사에서의 적응, 그리고 회사 사람들과의 모임 참석 등으로 유튜브 업데이트를 잠시 멈췄었어요. 그렇지만 다다음 주면 겨울방학이 시작되고 내년에는 휴학을 할 예정이라 시간이 더 생길 것 같아요.
그때는 유튜브를 더 자주 업로드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 달이라는 긴 시간 동안 떠나지 않고 엘리와 함께하는 한국어 채널을 기다려주신 구독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려요. 엘리와 함께하는 한국어 채널은 30분짜리 팟캐스트와 5분 정도의 미니 팟캐스트를 업로드하고 있어요. 미니 팟캐스트 같은 경우에는 핵심 단어, 빈칸 채우기 문제, 독해 문제, 그리고 본문 해석으로 구성된 PDF를 첨부하고 있습니다. 30분짜리 팟캐스트는 듣기 훈련에 중점을 두고 있어서 번역 스크립트만 PDF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영상 설명란에 있는 링크를 통해 다운로드 하시면 됩니다. 이번 주 팟캐스트는 현재 대한민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가장 큰 일, 계엄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해요. 이 주제는 한국 사회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고 뉴스에서도 많이 다루어지고 있어요. 오늘의 내용에는 조금 어려운 단어들이 등장할 수 있으니 제가 추가로 첨부한 PDF 파일을 꼭 참고해 주세요. 이 파일에는 계엄과 관련된 중요한 단어와 표현을 정리해 두었으니 공부하시는 데 도움이 될 거예요. 먼저 계엄이란 무엇일까요? 간단히 말해 행정권과 사법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군대가 맡아 지휘하는 제도를 의미합니다. 대통령이 헌법과 법률에 따라 선포하며 주로 국가 비상사태나 사회 혼란 상황에서 발동됩니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이 계엄이 유독 민감한 역사적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계엄은 대한민국 현대사에서 군사정권과 깊은 연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특히 과거의 몇몇 사례들 때문에 국민들은 계엄이 민주주의를 억압하는 수단으로 사용될 수 있다는 우려를 가지고 있어요. 한국은 1960년대부터 1980년대까지 군사정권의 통치 아래 있었습니다. 특히 1972년 박정희 대통령의 유신헌법 선포와 1980년 전두환 대통령의 군사 쿠데타 시기에 계엄이 선포되면서 국민의 자유와 민주주의가 크게 훼손되었던 경험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1980년 5월의 광주 민주화 운동 때 비상계엄이 전국으로 확대되었고 군대가 민간인을 진압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러한 역사는 계엄이라는 단어 자체에 대한 국민들의 두려움과 경계를 불러일으키게 만들었어요. 따라서 지금처럼 현대 민주주의 사회에서 계엄이 선포되면 단순히 국가 비상사태에 대한 대응이라기보다는 과거의 아픈 역사를 떠올리게 하고 민주주의의 위기라는 강한 반발로 이어지게 되는 거예요. 2024년 12월 3일 화요일 밤 10시 30분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했습니다. 저는 그날 회사 동료들과 술자리를 하고 있었는데요. 집에 와서 샤워를 마친 뒤 친구들에게 온 카카오톡 메시지로 이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처음에는 가짜뉴스인가 싶었지만 여러 친구들에게서 비슷한 연락이 와서 TV를 켜봤더니 사실이더라고요. 계엄이 선포되자마자 국회의원들은 지금 당장 국회의사당으로 와서 국회를 지켜달라고 요청했고 시민들은 국회의사당으로 몰려갔습니다. 경찰은 국회의사당 출입을 통제하기 시작했고 계엄군도 의사당 주변으로 배치되었습니다. 국회에서는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가결하려면 최소 150명의 국회의원이 필요했어요. 시민들은 국회의원이 한 명이라도 더 들어갈 수 있도록 계엄군을 막아섰고 다행히도 큰 충돌이나 유혈 사태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새벽 1시쯤 국회의사당에 모인 190명의 국회의원 전원이 찬성표를 던져 계엄 해제 요구안이 가결되었고 계엄군은 즉시 철수했습니다. 계엄은 선포된 지 6시간 만에 해제되었어요. 그리고 녹음일 기준 어제인
12월 7일 토요일 오전 10시 윤석열 대통령은 약 2분간의 사과문을 발표했습니다. 대통령은 계엄 선포와 관련해 국민들에게 사과했지만 이 사과가 국민들의 분노를 잠재우기에는 부족했다는 평이 많았어요. 같은 날 저녁 5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이 국회에서 상정되었지만 여당 의원들의 집단 퇴장으로 부결되었습니다. 여당 의원들 중 3명을 제외한 전원이 투표를 거부하며 자리를 이탈했기 때문이에요. 시민들은 여전히 여의도와 여당 당사 앞에서 시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계엄 해제 이후에도 국민들은 이번 사태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해 다양한 방식으로 목소리를 내고 있는 상황이에요. 최근 한국이 여행 주의 국가로 지정되었다는 소식을 들은 분들도 계실 거예요. 하지만 저는 한국이 위험하지 않다고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뉴스에서는 긴박한 상황처럼 보이는 화면이 전해지기도 하지만 실제로는 생필품 사재기 같은 혼란스러운 일은 전혀 일어나지 않고 있어요. 한국의 마트와 편의점, 대형 쇼핑몰들은 평소와 다름없이 운영되고 있고 시민들도 차분한 일상을 유지하고 있답니다. 더 놀라운 점은 시위가 이루어지는 방식이에요. 한국의 시민들은 자신의 의견을 표현하는 데 있어서도 매우 평화적이고 창의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시위 현장에서 K-팝 노래가 울려 퍼지기도 하고 많은 사람들이 아이돌 응원봉을 흔들면서 메시지를 전달하기도 해요. 이런 방식은 단순히 주장을 외치는 것 이상으로 전 세계의 한국의 민주주의와 시민의식을 보여주는 특별한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시위에 참여한 시민들은 서로를 존중하며 질서를 지키는 모습도 볼 수 있어요. 쓰레기를 남기지 않고 치우거나 교통을 방해하지 않으려 노력하는 등 성숙한 태도를 유지하며 자신들의 목소리를 내고 있죠. 이런 모습을 보면 한국 사회가 얼마나 민주주의를 중요하게 여기고 그 가치를 평화적으로 지켜내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민주주의가 그 무엇보다 중요한 가치로 여겨집니다. 이 가치를 훼손하려는 시도가 있을 때마다 국민들이 하나로 뭉쳐 이를 지켜내고자 했죠. 한국의 역사는 민주주의를 위해 싸운 사람들의 용기와 연대의 기록이기도 해요. 이번 사태에서도 많은 시민들이 자신의 목소리를 내며 민주주의의 가치를 수호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행동하고 있어요. 이건 정말 자랑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무엇보다 저는 국회의원 한 사람 한 사람이 자신의 이름이 역사에 어떤 방식으로 기록될 것인지, 어떤 사람으로 기억될 것인지에 대해 깊이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국회의원이란 직책은 단순히 권력을 행사하는 자리가 아니라 국민의 뜻을 대변하며 나라의 미래를 책임지는 무거운 자리니까요. 지금 그들이 내리는 결정이 단순히 현재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의 세대와 역사에까지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을 꼭 깨달았으면 합니다. 이렇듯 지금 한국은 차분하면서도 단합된 모습으로 상황을 대처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민주주의가 단순한 제도가 아니라 모두가 함께 지켜가야 할 소중한 가치라는 사실을 알고 있어요. 그리고 그 가치를 지키기 위해 이렇게 평화적이고 창의적인 방식으로 행동하고 있다는 점은 한국이 얼마나 성숙한 민주주의 사회인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증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2024년 11월 3일 업로드한 찜질방 콘텐츠의 네이티브 레벨 본문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엘리입니다.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어요? 오늘은 찜질방과 세신에 대해 이야기해 볼 거예요. 한국에서는 목욕탕과 찜질방이 함께 있는 곳이 많아요. 목욕탕과 찜질방 모두 이용하면 목욕탕만 이용할 때보다 요금이 조금 더 비싸요. 1,000원에서 3,000원 정도를
추가로 더 지불해야 해요. 저는 이번에 목욕탕과 찜질방을 모두 이용했어요. 또 태어나서 처음으로 세신을 받아봤답니다. 세신은 한국의 목욕탕이나 찜질방에서 쉽게 볼 수 있는 서비스로 때를 밀어주는 것을 말해요. 보통 때밀이라고 하는데 세신사라는 때를 전문적으로 밀어주는 사람이 때수건이라고 부르는 타올을 사용해서 몸의 각질과 불필요한 노폐물을 제거해줘요. 세신을 예약하는 방법을 알아볼까요? 목욕탕에 도착하면 먼저 소지품을 보관할 수 있는 로커 키를 받아요. 로커에 짐을 보관한 후 카운터로 가서 세신 예약을 할 수 있어요. 세신을 예약할 수 있을까요? 라고 물어보면 카운터 직원이 친절하게 안내해 줄 거예요. 예약을 하고 잠시 기다리면 세신사분이 나와서 로커 번호를 불러주세요. 보통 세신을 받기 전에는 때가 잘 불도록 따뜻한 물에 몸을 담가서 몸을 데워요. 그런 다음 세신을 받는데 제가 받은 세신은 25,000원이었고 25분 정도 걸렸어요. 가격이 조금 비싸다고 느껴지긴 했지만 1년에 한 번이나 2번 정도 이용한다면 이 정도 가격은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요. 혼자 할 때는 손이 닿지 않는 구석구석까지 열심히 밀어주시거든요. 또 전문가가 직접 해주는 서비스라 그런지 세신을 받을 때 하나도 아프지 않고 시원했어요. 각질이 제거되면서 피부가 부드러워지는데 마치 피부가 새로 태어난 것 같았어요. 세신이 끝난 후에는 가볍게 샤워를 하고 다시 로커 쪽으로 가서 입장할 때 받은 찜질복으로 갈아입고 찜질방 안으로 들어갔어요. 찜질방에는 다양한 방이 있는데 방마다 온도가 달라요. 어떤 방은 따뜻하고 어떤 방은 아주 뜨거워요. 저는 가장 뜨거운 방에 들어갔어요. 바닥에 누워서 몸을 지졌어요. 뜨거운 바닥에 누우니 피로가 풀리는 기분이었어요. 땀도 나고 몸이 가벼워졌어요. 정말 상쾌했어요. 찜질방에서 시간을 보낸 후에는 간식이 필요해요. 찜질방에서는 꼭 식혜와 삶은 계란을 먹어야 해요. 식혜는 시원하고 달콤해서 마시면 갈증이 해소돼요. 삶은 계란은 찜질 후에 배고플 때 딱이에요. 저는 식혜 한 잔과 삶은 계란 2개를 먹었는데 이 조합은 언제나 최고랍니다. 여러분도 한국에 오시면 찜질방과 세신을 한번 경험해보세요. 후회하지 않을 거예요. 오늘도 엘리와 함께하는 한국어 들으신 모든 분들의 한국어 공부를 응원하며 팟캐스트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엘리였습니다.